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6월 5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열풍이 지난주까지 또 지지난주도 이준석 열풍으로 화제가 뜨거웠습니다. 과연 이준석 열풍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런 바람이 불게 됐는지, 누가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지, 그 바람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현상, 이준석 열풍, 이 팩터, 실체 자체는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론조사기관 조사도 다 있지만, 편차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앞서 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팩트 자체는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2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경선, 그 4사람이 컷오프된, 3사람이 컷오프된 그 예비경선에서도 이 실체가 나타났죠. 전체 이준석이 41%나 받았고 2위를 한 나경원은 2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조사에서는 무려 2배 차이가 나왔죠. 이준석이 51%, 나경원이 26%. 그리고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당원에서는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해온 주호영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앞설 거라고 봤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 32%가 나왔고, 이준석 후보가 그게 겨우 1% 모자라는 31%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준석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사흘 동안 본인이 후원금을 거뒀는데, 사흘 동안 그 후원금이 1억 5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2,200명이 참여를 해서 한 사람당 6만 8천 원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렇게 후원금을 사흘 만에 1억 5천만 원을 큰 금액을 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은 이준석에 대한 인기, 이준석의 인기, 이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현상은 있는데, 그러면 이 현상을 누가 이준석을 지지하고 왜 지지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살펴보면은 누가 지지하느냐. 처음에는 2030 남성들, 또 젠더 페미니즘 논쟁, 진중권과 페미니즘 논쟁을 한 달 정도 했죠. 그래서 20대 남성,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 반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이준석 열풍을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이준석에 대한 이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여론조사도 여러 갈래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좀 확산이 돼서 지금은 거의 전 세대 40, 50까지도 이준석의 지지율이 높아진,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준석을 지지할까? 여기서 중요한 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함정이 나옵니다. 자, 왜 이준석을 지지할까?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길리서치가,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길리서치가 5월 28일 발표한 왜 이준석을 지지하느냐, 이 조사를 보면 상당히 어떤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이 이준석 열풍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권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세대 교체 분위기. 이것이 22.2%입니다. 두 번째가 기성세대 기득권과 꼰대 문화. 이게 싫다. 꼰대 문화. 이게 싫다. 그것이 21.6%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대 교체, 꼰대 문화 싫다, 기성세대 기득권 비슷하죠. 자, 세 번째가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14.8%. 이것도 정권 교체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 응답자 중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이 대답을 했을 텐데, 이것 역시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는 안 돼. 그래서 이준석 같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 기대 14.8%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야 이준석 개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준석의 소통 및 정치적 능력, 이게 13.8%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 언론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한다. 13.5%. 그동안 이준석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이 밴드 외건 효과라는 것이 있죠. 막 앞에서 풍악을 올리면서 가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게 밴드 외건 효과인데, 그 밴드 외건 효과,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니 밴드 외건 효과로 이준석을 지지한다가 13.5%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상위 3개는 비슷합니다. 정치권 세대교체,
기성세대 기득권, 꼰대 문화, 정권 교체, 이것은 다 비슷하죠. 이것을 세 개를 합하면은 무려 58.6%입니다. 58.6%가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된다. 자, 여기서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는 아직 안 나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58.6%인데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나와서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니 이 식상한 거죠. 자, 선거 때마다 나와서 저번 선거에서 다 져놓고는 또 이번에 해주면은 진짜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와서 내가 서울시장 적임자다. 내가 서울시 하면은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발표하고 캠프도 꾸리고 했는데 오세훈에게 졌죠. 경선에서 졌습니다. 경선에서 지고 나서 당분간 좀 쉬고 싶다. 딸도 이제 좀 그만하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쉰다고 했는데 대표 경선이 실시가 되고 대표 경선이 실시되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표 경선에 대해서 출마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영남 배제론이 나왔습니다. 영남이 원내대표 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원내대표에 울산 출신 김기현이 당선됐기 때문에 당대표에는 영남 출신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호영, 대구 출신 주호영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니 그 분위기를 타고 대표 경선에 나왔습니다. 본인은 서울 출신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 그 전에는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본인이 서울시장 적임자라고 하더니 이제 본인이 당대표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후보 주변에서도 이번에는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상당히 이런 만류가 있었는데 어쨌든 영남 배제론과 연결에 대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과 한두 달 전에 서울시장 하면서 서울시에 도로가 어떻고 주택이 어떻고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것에 실패하니 또 당대표가 돼서 내가 정권 창출의 적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좀 식상한 것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직전 원내대표였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직전 원내대표로서 투톱으로 당을 이끌었는데 여러 가지 법안 처리 같은 상황에서 소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해서 어쨌든 직전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다가 또 당대표 경선에 나온 이 점에 대해서 이준석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호영은 직전 원내대표고 그것도 그 전에 직전 원내대표가 또 나경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 이 식상한 그런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린 왜 이준석을 지지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이죠. 58.6%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 꼰대 문화 없애야 된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김웅, 김은혜, 초선 두 사람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컷오프가 됐지만은, 이 두 사람 지지율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죠. 정치권 세대 교체해야 된다. 꼰대문화 없애야 된다. 이런 같은 이유였는데, 이것이 막판에 이준석에게 2030을 중심으로 쏠리면서, 이 김웅, 김은혜는 컷오프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막판에 이준석에게 쏠린 이유는 그럼 뭐냐? 그것이 조금 전에 한길리서치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유에 나옵니다. 이준석의 소통, 정치적 능력 13.8%, 그리고 언론이 계속 이준석 현상, 이준석 열풍 이렇게 이야기하니 13.5%가 그것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한다. 밴드 워건 효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준석을 지지하는 이유로 해서 이준석이 지금 뛰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또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죠. 이준석이 왜 소통과 정치 능력이 있다고 이 유권자들이 볼까요? 이준석의 캐릭터를 봐야 됩니다. 이준석은 그동안 박근혜 키저로 처음에 정치권에 등장해서 10년 동안 무려 3번의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총선에 2번 떨어지고 보궐선거에 1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리고 그때마다 큰 정당에 공천을 받았는데 3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소통 능력이 있고 정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지도입니다. 방송에 빈번하게 출연을 했죠. 그리고 특히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입담을 막 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통으로 이렇게 표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현안에 대해서 본인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막 갈등을 부추기는 때 또 앞장을 섰습니다. 그거 뭐 흥미를 막 유발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보 농객이었던 진중권과 한 달 동안 벌인 페미니즘 논란입니다. 페미니즘 논쟁. 여성 할당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편가르기, 일종의 젠더 편가르기를 하면서까지 한 달 동안 진중권과 논쟁을 벌이니 진중권급으로 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진중권급으로 몸짓이 이미 커져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젠더 편가르기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죠.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보면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초기에 그 다음에는 뭐 밴드 외관 효과가 일어났고 2030 남성들 중심으로 보수, 진보 모두 지지를 합니다. 진보까지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 어떤 젠더 문제 이것으로 처음에 본인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여성 지지율도 지금은 다른 후보보다도 높지만 전체 지지율보다는 여성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자, 그것이 바로 경선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하나 경선에 들어와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기성 정치권 4선, 5선 한 국회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일면 보면은 당돌한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대교체 발언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낸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경선 과정에서 산 논쟁, 자동차 논쟁이 있었죠. 산 논쟁은 주호영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경륜이 일천하니까 대선 후보 경선 관리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빗대서 아니 에베레스트를 등정을 하려고 하면은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 이준석처럼. 그리고 설악산, 뭐 지리산 이런 데서부터 연습을 해야지 에베레스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경륜이 일천에서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준석이 어떻게 맞받아치냐 하면은 아니 그 사람들은 803만 다니던 분들 아니냐. 주호영이 대구 출신이죠. 대구의 803. 그러니 그 지역에서만 뭐 정치하던 사람이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전국적인 정치인이야. 이런 식으로 당돌하게 맞받아치니 언론이 그것을 기사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동차 논쟁도 있었죠. 나경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대표는 예쁜 스포츠카가 아니라 화물을 잔뜩 싣고 다니는 화물 트럭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쁜 스포츠카 이것은 뭐 오렌지 이미지가 좀 있는 이준석을 겨냥한 거죠. 그러니 이준석이 이렇게 또 맞받아칩니다. 아니 나는 스포츠카가 아니다. 나는 전기차다. 지치지 않고 막 간다. 뭐 에너지 효율도 높다.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치는.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젊은 세대의 2030에 먹혀들고 그것이 지금 확산되는 이 상황이 이준석 효과가 나타나는 그 원인 분석의 그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준석이 과연 이 본인의 이 열풍을 이끌어가서 정말 큰 정치인으로 우뚝 설 것이냐, 당장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냐, 그 문제를 봐야 될 텐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준석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10년 동안 이 정치권 주변에서 있어 왔던 일들 저도 많이 취재를 해봤고 기사도 써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돌파력도 있고 또 임기응변도 능하고 뭐 외모도 준수하고 학벌도 좋고 또 뭐 당돌하게 막 그 지지 않고 말대꾸도 하고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30 외에 이준석은 여전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본인이 고향이 대구인데 배신자 이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해서 유승민을 통해서죠. 발탁을 해서 박근혜 퀴즈 이렇게 불렸죠. 그때 부산의 손수조와 함께 박근혜 퀴즈로 불려서 그때부터 언론의 주목을 온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종의 권한 같은 것도 행사를 했죠.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유승민과 같이 바른정당으로 갔습니다. 바른정당으로 가서 있다가 조기 대선에서 또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다시 지금 국민의힘 세력에 합류한 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라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대구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정서가 있고 또 뭐 탄핵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탄핵은 묻고 가야 된다. 이런 정서도 있지만 또 여전히 탄핵이 부당했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그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했는데 유준석이 거기 가서 이 탄핵은 정당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맙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본인이 탄핵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탄핵이 부당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탄핵이 좀 불가피했다. 이 정도 설명도 아니고 정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30년 형을 받고 장기 구속돼 있는데 그것도 법리적으로 따져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인정해야 된다. 굳이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 30년 형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당하다. 이런 또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또 법대로 했다. 이 이야기죠. 또 하나 사면 이야기입니다. 사면 이야기. 지금 너무 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좀 사면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은 당 대표가 돼도 사면 건의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으니. 그렇다면은 결국 이 사면 문제도 이준석마저도 정치적으로 본인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따지는 것도 그렇지만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면을 건의 안 하겠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한계들이 지금 있고 또 본인도 탄핵에서 사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대구 연설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만들었으면은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그 정권이 중간에 타락을 해버렸으면은 중간에 포기가 됐으면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뒤로 싹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탄핵에 찬성까지 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준석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종인 비대위 이후에 야권에서 당 권력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 효과를 타고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당 안에 강력한 대중성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신진이 들어갈 틈이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은 대권 주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는데 유력한 대권 주자가 당 안에 없습니다. 다 당 밖에 있습니다. 윤석열 아직 뭐 정치 공식 선언도 안 했죠. 안철수 국민의당에 있습니다. 홍준표 복당 못하고 있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당 안에 다 없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유승민 원효룡이 있는데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두 사람은 1.0%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준석이 3%를 얻었죠. 그래서 첫 조사에서 3%를 얻어서 뭐 자기 대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의 3%는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대표 제1야당 보수 야당의 대표로 나가려고 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TK에서 보수의 본토라고 하는 TK 대구 경북에서는 단 1%만 나왔고 전체가 3%인데 호남에서 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6%가 나왔는데 정의당 지지자 중에서 3%,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2%, 무당층에서 2%. 그러니까 비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과연 이 보수의 미래로서 이 정체성이냐 방향성이 맞느냐. 자, 이 논쟁이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유력 대선 주자가 당 밖에 있고 당내에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권의 권력 공백, 야당의 권력 공백이죠. 야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야당의 권력 공백 효과로 이준석 바람이 일어났다. 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이 조만간 입당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면 그때도 계속 이준석 바람이 불 것이냐. 홍준표가 이야기했죠. 이준석은 흘러가는 바람이다. 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준석의 한계로 제가 보는 것은 통합보다는 분열의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키조로 불렸다가 탄핵을 한 것도 그렇고 그때 이 당을 떠나서 또 바른정당을 나갔죠. 바른정당에 나가서
그때 유승민을 따라서 또 안철수와 또 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안철수에게 욕설까지 해서 나중에 그 욕설을 하고도 그것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했는데 나중에 녹음 테이프가 나와서 당 징계위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받았고 지금도 안철수와 악연을 이어가고 있고 홍준표와도 계속 말싸움을 해서 서로 악연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통합보다는 분열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젠더 갈등조차도 그렇죠. 젠더도 성을 서로 분열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능력주의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본인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니 어떤 능력, 어떤 특혜 같은 것을 가산점 이런 것을 할당제를 다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 문건 파동의 그 과정에서 또 당시 친박 또 비박, 김무성, 유승민, 비박, KY 라인 그때 파동이 일어났었죠. 그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 안 드리지만은 친박, 비박이 갈등을 일으키는데도 본인이 어떤 중간에서 이쪽 이야기를 저쪽에 다 전하면서 이 촉매 역할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것이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개인에게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윤석열을 어떻게 국민의힘에 끌어들일 것인지, 안철수와 어떻게 합당을 할 것인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경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본인은 유승민 퀴즈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승민도 대권 주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다 통합을 해서 빅텐트에 모아서 잘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 역할인데 이준석에게 분열의 그런 역사가 있다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런 관계들을 이준석이 어떻게 앞으로 극복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바람이 계속될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될지 실제로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겠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이유로 인해서 적어도 새 정치의 아이콘이 될 수는 있어도 보수의 미래다. 이렇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